안녕하십니까. 고산서원 유교 아카데미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저는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학래라고 합니다. 1주차 강의는 호남 유학 전통과 노사학파를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1주차 강의는 첫 번째 호남 유학의 형성과 전개, 두 번째 19세기 이후의 호남 유학, 세 번째 호남 유학의 특징적 면모,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시에는 1번의 호남 유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차시에는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호남 유학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기호 유학이나 영남 유학과 비견해서 주변부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한국 유학을 이해할 때는 대체적으로 조선 유학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조선 유학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이 방향성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퇴계와 율곡으로 설정되어지고, 퇴계와 율곡의 문화에서 배출된 문인들의 지역적 분포가 대체적으로 영남 지역과 경기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기호 지역이었기 때문에 영남학파, 기호학파라고 하는 지역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파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은 기호학파에 속하는 하나의 주변부, 이런 정도로 인식되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주류에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호남 지역은 일찍부터 유학적 전통이 자리 잡혔고, 그리고 퇴계와 율곡이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유학자들을 형성해서 조선 유학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랬던 것들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초국사 이후에 유학적 지식인들, 유학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인 집단의 형성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호남 유학하면은 굉장히 침체되었던 것으로, 그리고 다른 호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에 비해서 유학이 번성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되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학적 전통이 깃들었고, 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했고, 학문적 역량 또한 뛰어났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유학은 호남 유학이다라고 특정할 만큼 주목할 만한 학문적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호남 유학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왔지만 2000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호남 유학에 대한 연구들이 있게 됐고, 그리고 호남 유학이 이제 복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유교 아카데미 큰 주제가 노사학파에 대한 이해인데, 이 노사학파도 호남 유학의 중심 줄기를 이뤘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남 유학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남 유학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어떻게 전개되어졌는지를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흐름들을 한번 대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남 지역에 유학사상이 처음 소개되어지고 수용된 것은 백제시대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나 신라와 좀 구분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같은 경우는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인물에 대한 내용들이 설정되어집니다. 하지만 백제의 시조인 온조 같은 경우에는 동명성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지역, 그러니까 호남을 포함한 경기, 충청, 호남을 포괄하는 이 지역은 일찍부터 인간 중심적인 사고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러한 속에서 백제는 바로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 그리고 나가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국제적인 면모를 띠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전통의 기반이 바로 유학사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나 신라에 앞서서 유학에 대한 주체적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박사제도입니다. 고구려나 신라에 앞서서 박사제도를 시행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체계들을 형성했고, 더 나아가서 교육기관에는 태학을 설치하고, 이것을 통해서 유학적 지식인들을 양성하고 배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문서 기록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이 산출되어졌고, 고구려나 백제, 신라도 역사서가 있지만 백제 같은 경우도 역사서를 편찬해서 바로 역사에 대한 이직들을 뚜렷하게 드러냈고, 특히 유학적 지식인들은 국왕이 펼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진행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이 오경박사 제도를 통해서 경전에 대한 이해들을 심화시키면서 유학에 대한 이해들이 현실적인 측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층 발전된 면모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현실적으로는 의례 시행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경학의 내용, 경전에 대한 이해, 춘추 좌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충절을 강조하는 면모들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리정신이 전라도의 특징, 호남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백제 시대에 이미 보여졌다라는 거죠. 백제가 멸망할 무렵에 계백 장군이 보여줬던 그러한 충절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렵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백제 유학사상, 이 호남 유학의 연원적인 모습에서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백제 유학에서 주목되는 것은 백제 유학이 보여줬던 국제적인 면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에 넘어가서 외국의 왕자에게 논어, 천자문들을 전하고 가르쳤던 왕인 박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왕인이란 분에 대해서 박사란 칭호를 붙이죠. 백제의 오경박사 제도가 시행되어지면서 왕인은 박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제와 국제적인 교류를 했던 외국에 바로 왕인이 건너가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달해주고, 그냥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전적을 바탕으로 해서 태자를 비롯한 지배 계급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논어, 천자문, 이러한 경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작구를 풀이하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바로 가장 이상적인 유학의 정치의 모습, 왕도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전수시킨 거죠. 바로 미개한 단계에 머물렀던 외국에 바로 유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하고 이상적인 정치의 이념들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백제 유학이었고, 그것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인물이 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인 박사만 외국에 가서 일본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백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유학을 수용하고 응용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국제적인 교류와 연대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고구려나 신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죠. 비록 신라의 멸망해서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서서 백제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약화되어지지만, 바로 백제가 보여줬던 유학사상의 이러한 폭넓은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 전라도 지역의, 호남 지역의 유학적 전통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제 시대가 마감되고 나서 통일신라 시대가 전개된 이후에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뿌리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통일신라 시대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 모순,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학적 지식인들이 자리 잡았던 지역이 호남이었다라는 것들입니다. 당나라로 유학 가서 새로운 선진 문화를 배우고 선진 사상을 배우고 돌아온 육두품 계열의
유학적 지식인들이 골품제도, 폐쇄적인 신분제도에 막혀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할 때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은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그 지역이 바로 호남이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최치원을 비롯해서 여러 도당 지식인, 당나라로 건너가서 유학을 배우고 왔던 지식인들이 호남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당시 시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이러한 사상적 지향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유학의 특징적인 면모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실학이 발흥하는 것도 이 호남 지역인데, 새로운 시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지향, 이런 것들은 바로 일찍부터 호남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제치원이 바로 지금의 태인 지방인 대산군 태수를 하고 김입지, 김영 이런 사람들도 호남 지역의 태수를 맡아서 지역의 안정에 이바지했지만, 동시에 당시의 모순에 대한 직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후백제를 세운 견훤에 의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견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 견훤이 꿈꿨던 세상의 모습은 당시로서는 선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견훤 휘하에는 바로 그 견훤에게 사상적인 토대를 구축시켜준 대표적인 유학적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최치원에 이어서 통일신라 시대와 후삼국 시대, 이 시대 때 대표적인 유학자로 일컬어지는 최승우 같은 사람이 바로 견훤의 휘하에 있으면서 바로 견훤이 어떻게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상적 지침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최승우뿐만 아니라 앞에 보시는 것처럼 민극, 최건, 김학, 이러한 유학적 지식인들이 비판적인 지식인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승려들하고 교유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사상적 모색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 시대에 유학적 지식인들은 불교 승려들하고 교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 호남 지역의 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호남 지역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 때 개혁지향적인 모습들,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유학적 지식인들이 호남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고려시대에 와서는 바로 본격적으로 이 호남 지역에서 전문적인 유학적 지식인들이 배출되어졌다라는 것들입니다. 흔히들 상식적으로 고려시대에 하면 불교가 전적으로 시대를 이끌었던 사상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와 불교가 쌍두마차가 돼서 고려를 이끌었어요. 특히 광종 때 들어서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유학적 지식인들이 관료로 등용되어지는 통로가 마련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통해서 관료로 입신하기 위해서는 유학을 배워야 했고, 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필요하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10세기부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주, 나주, 순천 지역을 필두로 해서 향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안, 영광, 남원 이런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향교가 설치되어지면서 유학교육이 본격화되어집니다. 바로 향교에서 유학교육이 본격화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배운 유학적 지식인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료로 입신하게 되어지고 고려를 이끄는 대표적인 문무관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김신원이라든가 문극겸, 최덕경, 최균, 최송련, 김구, 설공검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관료로서 높은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학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치 이념, 올바른 정치를 어떻게 펼쳐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충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광 출신의 김신원 같은 분은
고려 때 고려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성종에게 봉사 2조를 올려요. 그래서 국가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신 정권기라고 하는 아주 유학의 침체기를 맞이했을 때 나주 출신의 문급교는 국왕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이럴 정도로 이 호남 지역의 고려시대 유학자들은 중앙 전계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서 지역의 유학적 지식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모습들은, 인물들은 고려시대 때 활동했던 호남의 유학적 지식인 전부가 아니에요. 극히 일부입니다. 각 지역마다 정리되어 있는 지리지 보면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고려시대 유학적 지식인이 10여 명 이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호남 지역의 여러 군현들, 시군들을 합치게 되면 수백 명, 한 1000명 이상이 되는 것들이죠. 그만큼 호남에서는 이 유학이 고려시대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 때 유학은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경전 위주의 유학이에요. 경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경학은 사장학이라고 해서 글을 쓰는 면모들이 두드러져요. 그런데 고려 말에 오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원나라로부터 주자학이 수용되어지고 주자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유학의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이 더욱 심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 지역도 주자학 수용에 따라서 주자학을 익힌 개혁지향적이고 이론적인 의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 유학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른 같은 분, 이성, 윤구생, 윤소정,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주자학이 호남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앞선 시기에 향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유학적 기풍이 조성되어지고 주자학이 수용되어짐으로 해서 그것을 익힌 학자들에 의해서 이 호남 지역 내에 주자학이 완전히 보편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담양전씨 삼형제인 전귀생, 전조생, 정노숙생, 이런 분들이 지역 내에서 바로 유학진흥에 힘쓰게 되고, 나주 출신의 박상춘과 함께 이런 분들이 정치적 사건으로 죽음을 당하긴 하지만 개혁지향적인 면모들을 유감없이 발휘해 줍니다. 그리고 정몽주와 관련되어진 범세동이라든가 최양 같은 분들이 바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는 과정에서 불사이군의 충절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바로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는 요 시기에 전라도 출신, 호남 지역 출신의 유학자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절이 정신을 보여주는 절이파도 있었고, 훈구파로서 바로 조선 개국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고려 귀족들에 대항하는 개혁지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유교적인 생활관습, 유교적 가치를 현실 사회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주목되어지는 것은 호남 유학의 의리 정신을 이때부터 명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왕조 교체기에 바로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호남 지역에 은거하는 삶을 보여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여말선초의 격변, 그리고 조선초에 이르러서 이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대표적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 계유정난에 의해서 바로 어린 단종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생육신, 사육신, 이러한 절이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러한 혼란기 속에서 중앙정계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이 호남 지역으로 바로 이러한 살인파 인물들이 이거해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 개국의 주역으로 활약한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바로 정치적 격변 속에서
호남 지역으로 이거해오는, 이걸 학계에서는 낭남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덕지, 김문발, 이선재, 정극인, 유분, 이런 분들이 바로 호남의 자리를 잡으면서 바로 학문적인 측면들에 대한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의리 정신을 뿌리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성리학적인, 주자학적인 면모들이 향촌 사회에서 시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향약이 광주에서 15세기 중반에 시행되어졌어요. 향약하면 주로 뭐 태계가 했던 예안향약 이런 얘기들 하는데, 바로 거기에 앞서서 호남 지역에서 일찍부터 향약이 시행되어졌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바로 경시적 격변을 거치면서 호남 지역으로 학자의 유입이 이어지고, 이러한 유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학자군이 형성되어지고, 이런 분들이 바로 그냥 세월만 낳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학문 연구도 하면서 특히 교육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 교육에 힘을 씀으로 해서 바로 여러 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말 선초에 호남 지역으로 이거했던 학자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바로 정통살인파 학자였던 길제 학맥의 김종직, 김갱필, 조광조 같은 사람들이 호남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으면서 바로 살인 정신을 이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김종직은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해서 최부, 이계맹, 유인홍 같은 학자들을 호남 지역에서 배출해요. 이런 분들은 호남 지역에서 아주 단단한 학맥을 구축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바로 호남 지역에는 호서 지역이나 영남 지역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학자군, 한편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기를 능가하는 학자군이 형성되어집니다. 이러한 학자군에 대해서 바로 허균은 16세기, 17세기에 활동했던 허균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중전연간에 호남 출신의 인재로서 드러난 자가 매우 많았다. 눌제 박상, 최산두, 미암 유이춘 형제, 양팽손, 나세찬, 이명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당대에 이렇게 많은 학자군들은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분들이 중종 연산군대, 중종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정계로 진출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호지방이나 영남지역 못지않게 학문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계나 철학계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졌어요. 그래서 중종 때에 있어서 호남 살림은 다른 지역보다 엄청 많았고, 문인들이, 그런 문인들은 바로 앞에 보시는 이 6가지 계열로 구분되는 정도로 다양한 학맥들을 형성했다라는 것들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김종직의 고재였던 김갱필이 순천으로 이거하면서 배출한 호남 지역의 문인들, 김종직의 제자인 최부의 문인들, 송음, 박상, 이항, 김한국 같은 아주 특징적인 학문들을 성취한 학자들의 이러한 계열의 문인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지역으로 본다면 전주권, 나주권, 광주권, 남원권으로 나누어져서 그 형세들이 갖추어졌다라는 것들이.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바로 퇴계나 율곡이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이 호남 지역에는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어졌고, 퇴계 율곡이 성장할 수 있는, 퇴계와 율곡의 학문이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기반들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김갱필, 조광조가 유배를 옴으로 해서 더욱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명종 때에 이르게 되면은 조선 유학의 학문적 특징을 보여주는 서경덕, 이황, 조식,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인 집단이 형성되어지면서 바로 호남 지역의 문인들도 재편되어집니다. 그래서 재편되는 양상들은 제가 앞에 그리고 강의 자료에도 여러 개를 적어 놨지만 두 계열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나주를 중심으로 한, 나주와 전주가 연결되어지는데요. 나주와
바로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경덕 계열인 것들이고요. 이 서경덕 계열은 나중에 동서분당 이후에 동인으로 결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바로 박상 계열들의 인물들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서인으로 세력화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송순 계열과 서경덕 계열 이렇게 대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왕위에 등극하기 이전 시기죠. 바로 직전 시기에. 그래서 크게 6계열로 항맥이 구성되어졌던 중종반정 이후의 모습들이 명종 때에 이르게 되면 송순 계열과 서경덕 계열로 크게 대별되어지고, 이렇게 대별되어지는 두 계열들은 이 호남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정치적 격변으로 드러난 것이 기축옥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축옥사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호남 지역과 관련 지어져서 본다라고 하면 바로 송순 계열과 서경덕 계열, 쉽게 얘기해서 서인 계열과 동인 계열의 지역 내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서경덕 계열, 정계청을 비롯한 정계청을 중심으로 했던 이 동인 계열, 서경덕 계열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1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일시에 없어지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권은 바로 송순 계열이 장악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두 축을 이루었던 축에서 한 축이 무너지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바로 외란을 거치면서 호남에는 많은 의병장들이 출현해서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병장들이 대부분 호남 지역의 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일찍 사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이 일시적으로 호남의 유학적 기반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세기 이후에 이 기축옥사 이후에 바로 호남 살림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침체기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호남 살림이 이룩한 학문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유학을 얘기할 때 보통 대표적인 논쟁을 사단칠정 논쟁을 얘기합니다. 그 사단칠정 논쟁은 퇴계와 바로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기대승이란 분이 논쟁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승과 퇴계와의 사단칠정 논쟁에 앞서서 이러한 사단칠정 논쟁의 배경이 되는 천명사상에 대한 연구를 선도한 분이 김인우란 분이에요. 바로 이런 분들, 그리고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앞에 거론되어진 인물인데 일제 이항 같은, 노수신 같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바로 조선 유학의 체계적인 이론적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라도 유학, 호남 유학에 의해서 이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 퇴계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로 16세기 호남 유학자들 살림에 의해서 일구어진 학문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실제로 퇴계가 호남 지역에 와서 같이 활동을 해요. 교유하고. 근데 이렇게 되어진 이런 학문적 유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차시에 설명드릴 노사기정진, 그리고 이 노사기정진 선생이 바로 이런 학문적 유산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축옥사 이후의 호남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약화되어지고 바로 서인들, 바로 기호 지역의 유학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곡의 학문을 계승했던 김장생의 문화에 입문하는 유학자들이 다수 배출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김장생, 김집,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 학맥에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예속되어지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김장생 문화의 호남 지역의 유학자들이 그 문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김장생의 아버지는 김계휘란 분이 일찍부터 기대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호남과의 친연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김장생도 익산군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과의 친연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호남 지역의 유림들, 사림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장생 문화에 있었던 유학자들은 바로 호남 지역의 유풍을 진작시키고 김장생의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주목되어지는 것들은 김장생이 주축이 되어서 호란을 대처하기 위해서 의병을 모집할 때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호남 출신 유학자들이었어요. 이제 그만큼 호남 지역의 유학 전통은 이러한 의리구현, 충절의 정신이었다. 이런 것들이 17세기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후의 모습들은 성리학 이론, 이것보다는 문학 활동이 주축을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초국사 이후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호남 사료들이 몰락했고, 그리고 정통 주자학 이론보다는 문학 활동으로 경도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17세기 이후에는 바로 주도권을 빼앗기는,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17, 18세기에 접어들어서 바로 뚜렷한 학맥을 형성하고 대표적인 학자가 배출되지는 못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호남에서는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형원을 비롯한 개혁지향적인 실학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윤선도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학문의 경향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세기에 전 조선을 주도할 만한 문인 집단을 형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학자들은 계속 배출되어져서 기정진 선생의 선조인 기정익을 비롯해서 박상현, 박광일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바로 조선 유학을 풍성하게 하는 논의들을 전개하게 되고, 이러한 기호 계열의 그 정치적으로 보면 서인의 노론학자들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소론학자들도 활동하면서 좀 더 개방적인 면모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개방적인 것들이 실학과 연동되어지면서 18세기에 오게 되면 호남의 삼천재라고 불리는 신경준 선생, 유백규 선생, 황윤석 선생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호남 유학을 번성시키는, 특징 짓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호남의 삼천재로 불리는 이 세 분은 실학적 경향이 아주 두드러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바로 성리학적인 학문들을 배웠으면서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학문적 경향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이죠. 바로 이러한 학문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약용이 호남 지역으로 유배해 와서 좀 더 자신의 실학적 학문관을 키워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 유학이 좀 더 풍성해지게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18세기엔 이런 실학적 경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기호학파의 중심을 이루었던 줄기 속에서 핵심적인 학자였던 양응수라든가 이기경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적지 않은 문인들을 배출하면서 이 호남 유학이 기호학맥의 중심 줄기 중에 하나로 자리 잡히게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바로 이 18세기까지 17세기 이후에 18세기까지 뭐 기호학파의 한 부분으로서의 호남 유학이긴 하지만 기호 지역에서 보여줬던 학문 일색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드러내는 새로운 학자들이 형성되어지고 호남의 학풍들이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19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학문적 경향 그리고 기호학파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으로서 호남 지역의 유학이 부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성숙되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를 거치면서 조선학계, 조선유학을 주도하는 호남사림의 성장이 기축국사의 이후로 약화되어지지만 17, 18세기의 침체기 속에서도 호남유학은 뿌리를 더욱 강고히 하고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이 하나 둘씩 쌓여졌다라는 것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19세기 호남유학, 바로 한국유학의 중심지 중에 하나로 부상하는 호남유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예, 요 정도로 해서 호남유학의 형성과 전개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차 시에는 19세기 성리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호남유학의 특징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해서 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